마르틴은 1985년에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그녀는 어린 시절부터 활달한 성격으로 친구들에게 인기가 많았는데요. 공부도 잘해서 의사가 되는 게 꿈이었죠. 그래서 마르틴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폴란드에서 의학과정을 공부했지만 자신에게 맞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6개월 만에 그만두고 완전히 진로를 바꿔서 이번에는 영국 런던으로 이주하여 국제 비즈니스를 공부하기 시작했죠. 그녀는 자신과 같은 노르웨이 출신 3명의 친구들과 함께 한 아파트를 임대해서 살았습니다. 다행히도 런던에서의 새 삶은 마르틴에게 잘 맞았고 그녀는 즐거운 학교 생활을 보내고 있었죠. 사건이 일어났던 당일은 2008년 3월 13일이었습니다. 마르틴은 당시 23살이었는데요. 그날은 마침 시험이 끝나고 결과가 나오는 날이었는데 마르틴은 학과에서 가장 높은 성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기분이 너무 좋았죠. 그녀는 룸메이트들과 함께 그날 밤에 축하 파티를 열기로 했습니다. 장소는 런던에서 가장 인기 있던 클럽인 매덕스. 이곳은 당시에 유명 인사들이 많이 방문하는 곳이었기 때문에 마르틴은 기대가 많았습니다. 그녀는 오후 7시 30분에 클럽을 방문했는데요. 그곳에서 친구 한 명을 더 만났습니다. 예멘 출신의 21살 파룩이었습니다. 파룩은 엄청나게 부유한 가정 출신으로 마르틴과 같은 대학교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파룩의 아버지 샤이르는 사업가였고 예멘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 중 한 명이었죠. 당시 현직 대통령과 인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막강한 힘이 있었습니다. 파룩은 그런 아버지 덕분에 어린 시절부터 경찰이나 사법제도가 자신을 건드릴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자랐습니다. 한 번은 음주운전을 한 적도 있었는데요. 당시 파룩에게 레슬링을 가르치던 코치가 그러면 안 된다며 다른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고 경고하자 코웃음 치며 넘어갈 정도였습니다. 그는 아버지를 따라 세계 곳곳을 돌아다니며 살았고 가족들 모두 이집트 카이로에 정착했을 때 파룩은 런던에서 유학을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사준 런던 중심가의 값비싼 아파트에 머물면서 자유롭게 지냈죠. 하지만 그의 자유에는 기한이 있었습니다. 그는 런던에서 유학이 끝나고 고향으로 돌아가면 아버지의 사업을 물려받아야 했고 아버지가 선택한 사람과 결혼해야 했습니다. 파룩은 대학을 다니면서 마르틴을 알게 되었는데요. 두 사람은 완전히 다른 성장 과정을 거쳤지만 파룩은 이런 아버지에 대한 압박감을 마르틴에게 이야기하며 가깝게 지냈죠. 마르틴도 그런 그의 상황을 안타까워했고요. 그러다가 파룩이 마르틴에게 친구 이상의 관심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그때마다 마르틴은 확실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한 번은 파룩이 억지로 마르틴에게 키스하려고 했던 적이 있었는데 마르틴이 파룩에게 이런 식으로 행동하면 앞으로 안 보겠다고 하자 파룩은 사과하고 다시는 선을 넘지 않겠다고 약속했죠. 그래서 그 이후로도 두 사람은 계속 친구로 지냈습니다. 그날 밤 마르틴은 클럽에서 룸메이트들과 함께 즐겁게 시간을 보내다가 파룩을 만나게 되자 모두 다 함께 놀았습니다. 그렇게 몇 시간을 즐기다가 새벽 3시가 되자 친구들은 모두 집에 갈 준비를 했지만 마르틴은 조금 더 놀고 싶었습니다. 파룩 역시 그랬죠. 파룩은 클럽에서 가까운 자신의 아파트로 가서 술을 좀 더 마시자고 제안했습니다. 마르틴의 친구들 역시 파룩과 친구 사이였고 마르틴이 파룩의 집에도 몇 번 놀러 간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다지 걱정하지 않았죠. 그렇게 룸메이트들은 집으로 돌아갔고 마르틴과 파룩은 택시를 타고 클럽을 떠나는 모습이 CCTV에 찍혔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아침이 되었는데 마르틴은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마르틴은 일주일 전에 휴대폰을 잃어버려서 그녀에게 연락할 수 있는 수단이 페이스북뿐이었죠. 또한 당시는 2008년이고 지금처럼 휴대폰을 하루 종일 들여다보지 않았기 때문에 친구들은 그렇게 크게 걱정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후가 되어도 연락이 없자 친구들은 더 이상 기다릴 수는 없다고 판단했고 즉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그들은 실종 신고를 하면서 마르틴과 마지막으로 목격되었던 파룩의 이름과 집 주소까지 전달했죠. 하지만 경찰 측에서는 성인 여성이 그냥 놀러 나간 거 아니냐며 좀 더 기다려보자고 했습니다. 친구들은 경찰의 이런 결정에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마르틴의 부모님에게도 연락해서 딸이 실종되었으니 지금 당장 런던으로 와달라고 했죠. 또한 친구들은 페이스북을 확인했는데요. 파룩의 페이스북에는 마르틴과 함께 클럽을 떠난 지 40분 만에 혼자 있음이라고 글을 적어둔 것을 발견했죠. 그래서 친구들이 파룩에게 메시지도 보내고 전화도 해봤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친구들은 파룩의 형에게도 페이스북으로 메시지를 보냈는데요. 파룩의 형 역시 자신의 동생과 연락이 안 된다고 했죠. 그리고 파룩의 페이스북 프로필을 다시 확인했더니 계정이 삭제되어 있었습니다. 깜짝 놀란 친구들이 이 모든 상황을 경찰에게 알리자 드디어 수사관은 파룩의 아파트로 갔습니다. 그때는 이미 마르틴이 실종된 지 36시간이 지났을 때였고 파룩은 집안에 없었죠. 경찰이 그의 집 문을 따고 들어가서 내부를 확인하자 지갑, 휴대폰 여권까지 모두 사라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집안 내부에서 은색 상의를 발견했는데요. 이건 마르틴이 실종 당일 클럽에서 입고 있던 것과 같은 옷이었습니다. 또한 바닥에서 아주 작은 핏방울도 발견했고 그 핏방울은 지하실로 이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하실로 들어가는 문은 잠겨 있었죠. 경찰은 문을 부수고 들어갔고 그곳에서 흙과 부서진 콘크리트로 덮여있던 마르틴의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마르틴의 시신을 부검한 결과 그녀는 무려 43개의 자상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20개는 얼굴과 목에 집중되어 있었죠. 몸에는 심한 멍과 상처들이 있었고 치열한 몸싸움의 흔적이 있었습니다. 또한 사망 원인은 칼에 찔려서가 아니라 질식사로 판명되었습니다. 수사관은 파룩이 집안에서 마르틴을 살해하고 시신을 지하실로 끌고 가서 공사 잔해들로 덮은 다음 문을 잠그고 도주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성폭행의 흔적도 있었는데요. 그녀의 몸에서 파룩의 DNA가 검출되면서 이제 명백한 용의자인 파룩을 찾아야만 했죠. 수사관이 파룩의 전화 기록을 살펴본 결과 그는 마르틴을 살해한 직후 이집트에 사는 자신의 가족들과 연락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그의 행적도 조사해보자 그는 새벽 3시에 마르틴과 클럽을 떠났고 40분 후에는 혼자 있음으로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으며 1시간 후에는 한 친구를 만났죠. 그 친구는 파룩이 그 당시에 굉장히 초조하고 불안해 보였지만 무슨 일이냐고 묻자 끝까지 알려주지 않았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리고 오전 9시 30분에 파룩은 또 다른 친구를 만났는데요. 그 친구에게 가족에게 급한 일이 생겨서 지금 당장 런던을 떠나야 한다고 말했던 것도 밝혀졌죠. 그렇게 파룩은 마르틴을 살해한 지 12시간도 되지 않아서 이집트 카이로로 가는 비행기에 탑승했습니다. 그리고 카이로에서 아버지의 전용기를 타고 또다시 예멘으로 날아간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 모든 행적이 밝혀지자 마르틴의 가족과 친구들은 항의했습니다. 친구들이 실종 신고를 할 때 즉시 파룩의 아파트만 방문했어도 그가 도망가는 것을 잡았을지도 모르죠. 예멘과 영국 사이에는 범죄인 인도 조약이 없기 때문에 그를 강제 송환할 수 없었습니다. 영국 당국 측에서는 파룩을 강간 및 살인 혐의로 기소하고 그를 국제적으로 공식 수배했는데요. 문제는 그가 예멘을 떠나지 않는 한 체포가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한편 파룩의 가족들은 한 회사를 고용해서 신문과 웹사이트에 기사를 게재하기 시작했습니다. 마르틴이 평소에 난잡하게 놀아대는 파티거리며 스스로 위험을 자초했다는 식의 기사를 유포했죠. 마르틴의 가족들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파룩의 아버지 샤에르와 함께 일하는 기업들에게 압력을 가하도록 캠페인을 시작했죠. 이 일로 샤에르와 거래 중인 몇몇 기업이 관계를 끊기도 했습니다. 또한 마르틴의 사건을 알게 된 노르웨이 전 총리가 적극적으로 도와주기 시작해서 예멘 측에 협상을 주선했는데요. 마침내 파룩의 아버지 샤에르는 마르틴의 가족과 만나겠다고 제의를 수락했습니다. 마르틴의 가족들은 기뻤습니다. 이번 만남으로 어쩌면 정의가 실현될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죠. 파룩의 아버지 샤에르는 마르틴의 가족과 만나는 자리에서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스트레스 받고 힘들었는지 이야기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끝내 그는 자신의 아들을 조사받게 하는 것은 거부했습니다.
또한 노르웨이 측과 영국 정부 측에서 주선을 한 끝에 2011년에 파룩과 면담을 할 수 있었는데요. 파룩에게 직접 질문은 절대 할 수 없고 변호사를 통해서만 대화할 수 있는 굉장히 제한된 면담이었죠. 그때 파룩은 끝까지 마르틴의 이름조차 부르지 않았으며 고인이라고 부르며 그녀와의 사이에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파룩의 아버지 샤에르는 마르틴의 가족들에게 소송을 취하하면 5천만 파운드, 하나 약 800억을 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실제로 파룩의 가족 중 한 명이 뺑소니 사망사고를 냈을 때 돈으로 해결한 적이 있었죠. 하지만 마르틴의 부모님은 그 제안을 단호하게 거절했죠. 파룩이 재판을 받고 자신이 저지른 일에 대한 대가를 치르기를 원하면서 결국 면담은 끝났습니다. 그런데 예멘의 상황이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파룩의 아버지 샤에르와 깊은 연관이 있던 대통령 퇴진 시위가 열렸고 그 대통령은 결국 2012년에 퇴진했습니다. 2014년에는 내전이 발생했고 2017년에는 전직 대통령이 사망했죠. 파룩의 가족들을 보호해주던 정치적 인맥이 사라졌습니다. 이때 상황이 너무 안 좋아지자 모든 가족들은 예멘을 떠났지만 파룩만은 떠나지 못했죠. 또한 2020년에는 파룩의 아버지 샤에르가 사망했는데요. 그가 남긴 유산은 무려 60억 달러, 하나 약 8조 원으로 추정되었죠. 파룩의 형제 자매들은 유산 상속 문제로 싸움이 벌어졌고 아무도 파룩을 책임지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이 무렵 나왈이라는 예멘 출신의 33살 기자가 파룩을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왈은 마르틴 사건이 발생했을 때 유력 용의자가 예멘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이 사건에 지대한 관심을 보였는데요. 그녀는 예멘에 있는 자신의 인맥을 활용해서 파룩이 어디에 있는지 추적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그 결과 파룩은 예멘의 한 집에 숨어 살고 있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그는 예멘에서 결혼한 적도 있고 딸도 있지만 결국 이혼했습니다. 그리고 전부인과 딸은 나라의 상황이 안 좋아지자 해외에 나가서 살고 있었죠. 파룩은 편집증에 걸려서 집 밖으로 거의 나가지 않았고 모든 물품을 문 앞으로 배송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면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해서 나왈은 그와 대화할 방법을 찾아냈죠. 파룩이 가명으로 스냅챗 계정을 가지고 있고 자주 사용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친구 요청을 보내자 파룩은 즉시 수락했습니다. 파룩은 나왈에게 자신은 35살이고 암호화폐와 주식 관련 일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자신의 삶이 매일 똑같고 지루하다고 했죠. 집에 숨어 살면서 사람을 대면할 일 없는 파룩에게 나왈은 유일한 친구나 다름없었습니다. 나왈은 파룩과 5개월 동안 스냅챗으로 자주 대화하고 음성 메시지도 주고받았습니다. 그리고 신뢰를 얻기 위해서 자신이 기자라는 사실도 솔직하게 밝혔죠. 그리고 점차 두 사람이 가까워지자 어느 날 파룩은 14년 전에 자신이 영국에서 끔찍한 일을 저질렀다고 밝혔습니다. 이때 나왈은 어쩌면 파룩이 자백을 할 기회라고 생각했는데요. 하지만 파룩은 나왈에게 직접 예멘으로 오면 알려주겠다고 했죠. 나왈은 당연히 그 제안을 수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은 지체할 수 없다고 판단해서 14년 전에 대체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 말해주지 않으면 당신과 대화를 중단하겠다고 했죠. 파룩은 너무 오래 혼자 있었고 유일하게 대화하던 사람을 잃을 위기에 처하자 결국 자백을 했습니다. 마약과 술에 취해 있어서 잘 기억나진 않지만 실수로 사람을 죽였다고 말했죠. 이건 그저 사고였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왈은 마침내 파룩의 자백을 받아내는데 성공했습니다. 2022년에는 영국 런던에서 60세 여성이 체포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용의자 파룩의 도주를 도와준 혐의로 체포되었죠. 또한 파룩의 어머니 집을 급습한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마르틴의 부모님을 비롯해서 언론 측에서도 체포된 여성이 파룩의 엄마인지 확인하려 했지만 경찰 측에서는 신원을 밝히기는 끝내 거부했습니다. 이 여성은 나중에 보석으로 풀려났다는 소식만 알려졌을 뿐 더 이상 대중에 공개된 내용은 없습니다. 이것은 파룩에게 명확하게 메시지를 던지는 것입니다. 그를 잡을 수 없다면 그를 보호하는 사람이라도 쫓겠다는 의미죠.
2024년에는 파룩을 잘 아는 정보통을 통해서 그의 소식이 알려졌는데요. 그는 해외에 사는 가족들을 만나고 싶어 하지만 체포될까봐 여전히 어디도 가지 못한다는 소식이 알려졌습니다. 마르틴이 살해된 지 무려 17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파룩은 여전히 예멘에 있고 그가 예멘을 떠나지 않는 한 해결되지 못할지도 모르죠. 그는 아버지의 부를 이용해서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자유를 누비며 살았고 예멘에 있기를 원치 않았었는데요. 어쩌면 한 장소에 갇혀있는 그 자체로 그에게는 형벌이 아닐까요? 이 사건은 여전히 진행 중이지만 결국 수많은 사건들이 해결된 것처럼 파룩 역시 자신이 저지른 죗값을 치르게 되기를 바랍니다.